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258페이지 앞에까지 했나요?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조사 확인 앞부분까지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뭐 날씨가 이제 뭐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날씨가 이제 풀리고 따뜻해지고 하니까 이제 앉아있기 힘들고, 그래서 시간들도 안 되시고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인강을 듣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진도를 안 놓치고 인강을 듣든 뭘 하든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씩 밀리기 시작하면요, 저도 해본 결과 보니까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더라고요. 밀리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부분 학원들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첫 달 지나고 두 번째 달 좀 이렇게 밀리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돌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지 않고 쭉 따라가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258페이지 교재 기본서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조사 확인.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결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290페이지 여기 가보시면 그 이후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법정 서식으로 4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4종류. 주거용, 비주거용, 그리고 토지, 그 다음에 임목, 광업, 그 다음에 공장, 요 3개를 합친 거 해가지고 4개. 그러면서 아마 체크해 드렸을 거예요. 주거용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3개 없는 거 해가지고 체크 좀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외우실 건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258페이지부터는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토지 그러면, 자, 우리가 소재지 및 지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들, 어떤 서류들, 그리고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느냐. 일단 서류를 가지고, 공부를 가지고 보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공적 장부, 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소를, 소재지, 지번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가보시면, 토지 소재지의 경우에는 지번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지번이 확인이 돼야 우리가 특정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새 주소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새 주소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권리관계까지 표시하는 걸로 돼 있지는 않아요. 새 도로명 주소인가 그거 무시하고 여러분들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이 지번 이거 나오는 거 이 주소로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표저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확인하여 대장과 틀릴 경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우선하여야 한다 해서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런 대장에 나오는 거를 대개 사실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관계. 그 다음 등기부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라는 장부에 나오는 건 대개 권리관계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지적제도에 관계된 거고, 여기는 등기 쪽에 관계된 거, 이렇게 되죠. 여기는 사실관계, 이쪽은 권리관계. 주로 표시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 지적 쪽에서도 특히 대장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우선이지만 뭐도 나와? 권리도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일부 어떤 권리가 나와? 소유권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유권. 자, 이쪽은 어떻게 되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우선이지만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재 위치라든가 뭐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라든가 또는 면적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100의 1번지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양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된 얘기는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죠.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많이 그런 거 전산화되고 이렇게 기계화되고 해서 좀 나아졌지만 과거에 직접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핑 치고 할 때는 오타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죠? 얘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자하고 여기 소유권 관계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갑의 명의로 있다가 을로 이전됐는데 이걸 갖다 이쪽에 통보 안 해줘가지고 갑에서 을로 바꾸질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을이 소유권자로 돼 있고 여기는 여전히 갑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주소지나 이런 것들이 소재지가 바뀌고 그러면 여기를 먼저 고칩니다. 여기 고치고 나서 이쪽으로 통보해줘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고쳐야겠죠? 만약에 그런 거 통보를 안 해줘가지고 이쪽에는 100에 1번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100에 100번지로 그냥 돼 있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 문제. 자, 뭐 답은 나와 있죠 이미. 요런 게 일치하지 않을 땐 어떻게 여기 위주고 요게 일치하지 않을 땐 여기 위주고. 그렇죠? 권리는 이쪽, 사실관계는 이쪽.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도 기본적으로 소재지나 이런 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그 소재지와 대장에 나와 있는 소재지가 일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라? 대장을 위주로 고쳐라. 사실관계니까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 자, 우리가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건물의 경우에는 일필제 수동의 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필지 토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한 필지가 굉장히 크면.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건물에는 번호가 붙게 돼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러면 그 건물 번호까지 정확히 조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한 동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주택의 차이점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가구 주택은 어디로 분류가 돼요? 다가구 주택은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둘로만 분류한다 그러면 다가구는 어디에 들어가? 단독주택에 들어가. 다세대하고 연립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죠. 자,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 101호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가구 주택에서 101호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다가구에서 101호, 102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독립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생활의 편리상 붙여놓은 번호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로 권리관계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서는 어떻게 돼? 101호, 102호, 103호는 전혀 별개의 물건들로 취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필지 토지에서 100의 1번지 위에 원룸 투룸이라고 말하는 이런 게 있다. 흔히들 이렇게들 많이 부르죠. 원룸 투룸. 원룸 투룸이 뭔지는 다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왠지 또 표정을. 자, 원룸 투룸은 사실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대개 이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다가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가구. 이게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원룸 투룸도 어떻게 공동주택, 연립주택처럼 다세대 주택처럼 호수를 다 구분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 칸, 두 칸을 투자자들한테 팔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그거 한 칸, 두 칸 가지고 세 나서 월세 받아먹고 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구분 등기가 돼 있어 되게 많이. 강남이나 이런 데. 왜? 그쪽은 땅 한 필지 1제곱미터, 2제곱미터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한 칸에 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근데 보통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구분 등기 안 하고 어떻게 전체 그냥 하나로 쓰고 있죠. 원룸 투룸 하면서 되게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1호에 있는 거하고 103호에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가구에서는. 모두 그냥 100의 1번지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할 때 그쵸?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데서 보호받는 이건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상가건물 전체가 한 사람 거, 통으로 한 사람 거로 돼 있고 그렇죠? 요 호수 그냥 주인이 임의로 붙여놓은 거 이런 상태면 다가구 주택하고 똑같아요.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얘기하자면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기재가 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공동주택, 그래서
다세대만 돼도 벌써 얘기가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01호하고 103호는 전혀 별개의 문제. 이럴 때 어떻게 이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가구일 경우에 등기부와 다세대일 경우 등기부 어떻게 차이나? 가장 크게 겉모습이 어디서 차이나요? 이쪽은 표제부가 하나 나오고 이쪽은 표제부가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개. 그렇죠? 등기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게 한 세트잖아. 한 세트. 그걸 셋을 묶어서 우리가 1등기용지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 한 세트. 여기는 그렇게 한 세트로 나와. 근데 여기는 표제부가 하나 더 들어가요. 공동주택에는 표제부가 하나 더 들어간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 건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뭐 건물 번호까지 나와야 된다는 봤고요. 자, 이번에 이제 지목을 확인한다 그러면 뭘 보느냐 이 얘기죠. 지목이라 하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용어 정의 잘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있으며 이런 지목은 지적도나 임야도성의 지목은 편의상 부호로 대장에는 한글로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물 토지 대장에는 지목이 나오죠. 지목의 정식 명칭이 다 나와요. 거기는. 자, 이에 반해서 지적도나 임야도는 도면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도죠. 쉽게 얘기해서 그 지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글씨를 다 쓰면 깨알같이 쓰면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다 부호로 대부분 부호로 표시하죠. 그 지목도 부호로 한 글자로 표시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지목 중에 주차장이나 이런 거 세 글자짜리잖아. 그렇죠? 이런 걸 한 글자, 예를 들면 차자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럴 때 부호로 표기할 때 지목이 한 글자면 그 한 글자를 쓰고 두 글자 이상이면 첫 글자를 부호로 쓰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4개 있죠. 장차 1,000원. 그래서 그 장차 1,000원. 요거 들어가는 거. 공시법에서 다 배우시는 거. 자, 그래서 부호로 표시된다. 어디에? 그림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어요. 지적도나 임야도. 이에 반해서 대장에서는 어떻게? 전체가 다 한글로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장활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대장에 나와 있는 거, 지적도에 나와 있는 거가 일치하겠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장, 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5번에 가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예정지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정하게 되면 자, 종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됩니다. 환지 예정지. 종전 토지의 지목이 예를 들어서 전답이었다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대자로 바뀌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지목은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특히 환지 예정지일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증명원을 통해서 변경된 지목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번엔 면적을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면적. 토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기준이고요. 자, 대개 이제 토지 면적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적공부, 또 니은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실제 면적은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면적보다 크다. 왜 큰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경사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있고요. 실제 토지 면적은 어떻게 기록된다고요? 수평, 투영 면적으로 이면적으로 기록이 돼요. 이게 더 넓죠? 실제로는 이걸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록하는 면적은 요걸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디 개발 사업하는 어느 지역을 개발할 때 옛날에 이제 판자촌에 이런 게 이제 산 쪽에 많았죠. 달동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데 갔다가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딱 보기에는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이거 다 까고 뭐하고 조정하고 성토하고 절토하고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편편하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 면적보다 확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는 거.
자, 수평 투영 면적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우리가 보통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건 이 건축물, 건물의 면적에는 연면적이란 표현, 바닥면적이란 표현, 건축면적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건폐율 계산할 때 뭐라고 하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는 건축면적이란 말 써요. 이에 반해서 여기서 건물의 지적 공부에 올라가는 이런 면적은 바닥면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닥면적이면서 우리가 건물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독립된 공간,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그럼 벽이 이렇게 두께가 있을 거 아니야, 위에. 그러면 항상 요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바닥면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조심하세요. 이거 쉽게 건축면적이라고 바꿔놓고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바닥면적. 또 건폐율 가서는 조심하세요. 건폐율 가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의 비율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면적의 차이가 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면적의 차이가 나는 거 기억본에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면적과 대장의 면적이 차이가 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면적이라는 건 사실관계에 들어가죠? 사실이란 말이야, 그런 건. 그럼 뭐를 기준으로 고치면 돼? 대장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니은본에 보시면 개업공증에서는 실측치 않을 경우에는 대장상 기재대로 중개한다는 취지를 확인 설명하여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개는 대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공부들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중개하다가 이런 부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개할 때 우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관계는 대장 같은 걸 발급받아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그럼 둘에 나온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상황이 생겼다. 당황스럽겠죠, 이럴 때. 그쵸? 자, 그럴 때는 일단 가장 좋은 건 실측을 해서 그걸로 하는 게 좋지만 그러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또. 그렇죠? 그래서 매도 의뢰인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걸 실제로 재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안 한다 싶으면 일단은 대장상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환지 예정지의 면적은 아까 환지 예정지의 지목은 또 변경되는 지목은 뭐로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예정 증명원으로 자,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으로 확인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면적도 그걸 통해서 환지 예정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대개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곳 사업 인가 처분이 나오고 사업 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이 나오고 또는 관리 처분 계획 나오고 이런 부분에 가서 환지. 자, 그다음 면적의 단위 가보시면 제곱미터를 쓰고 있고요. 평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편의상 쓰는 건 좋지만 공식적인 기록, 즉 공적 장부에는 제곱미터를 써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 연도. 자, 용도는 건축물의 주 용도는 건축법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야영장까지 포함해서 2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1번이 뭡니까? 단독주택, 2번이 공동주택, 3번이 근린생활, 제1종 근린생활, 그 다음에 4번이 제2종 근린생활. 그 이후에 쭉 건물들, 뭐 숙박시설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자, 그런 용도. 그 용도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라는 점. 자, 그러면서요 2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흔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인 말을 듣고 그대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현장 꼭 나가서 공부상의 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건축법에서 여러분들 배웠잖아. 용도 변경 같은 거 혹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있고 신고하는 경우 있고 기재사항 변경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재사항 변경만 하는 정도의 변경 그런 정도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신고도 마찬가지.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 응? 신고 가능한 거라면 그건 나중에라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허가 받는 게 이제 문제. 허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인하고 얘기가 돼야 되고요.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일단은 그것은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고 나중에 조사나 이런 거 나와서 관청에서 결국 나와가지고 불법 건축물의 시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자, 오른쪽에 구조 가보시면 건축물의 구조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구조가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자, 건물의 구조 지붕 형태는 대체로 뭐 다음과 같다.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용도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은요, 처음에 건축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허가 신청해야 되죠? 그럼 허가 신청하면 며칠 내로 허가가 나오겠죠? 허가 나온 다음에 뭐 해야 돼? 착공 신고하고 착공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질 때쯤 되면 사용 승인 신청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준공검사 신청하죠? 크게 보면 건축법상 건축 절차에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일, 그 다음에 착공 신고일, 사용 승인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공검사일 이런 게 나오는데 대개 우리가 건축 연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많이 보냐면 사용 승인일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사용 승인일자가 대개 건축 연도가 된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계 가보세요. 경계.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된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경계라는 건 뭐라고 정의되느냐라는 얘기죠. 뭐라고 정의돼요? 경계점을 직선으로, 경계점마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경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한 필지란 건 어떻게 돼요? 이런 경계로 둘러싸인 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 토지에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담벼락이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 지적도상의 경계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경계, 이 토지의 경계를 뭐로 봐야 되느냐? 이걸로 봐야 돼요. 현장에 있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담벼락이 아니라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로 한다라는 거. 결국 이건 뭔가 경계 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하고 이 땅 주인이 오해를 하고 이만큼 경계가 담벼락이 더 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확인을 통해서 다시 실측을 하거나 해서 들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경계라 하면 지적도에 그려져 있는 이 선을 우리가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에 있는 담벼락이나 이런 것들, 뚝이나 담벼락 이런 게 경계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 저 선이라는 거, 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이고 토지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그래서 이 담벼락에 의해서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지적되어 나와 있는 그림, 그 경계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계는 도명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수가 있으므로 지상물의 위치 등을 파악해서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대상물 대상물별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경계 확인 방법. 대지 같은 경우에 대지는 지적도에 의해서 경계를 판단하되 주변의 건물, 도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합니다. 주변의 도로나 건물 등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지만 이걸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지적도에 있는 경계가 우선한다라는 것. 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임야도에 의해서 경계를 파악하고 우리가 되게 이제 능선, 계곡, 도로, 하천 이런 걸 기준으로
확인들을 한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가시면 농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적도에 의해서 확인하면서 대개 이제 농지에 뭐가 있어? 논두렁, 밭두렁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대개 이제 이런 게 니 거, 내 거 해가지고 많이 구분해 놨습니다.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경계는 확인하는데 항상 100%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거기 지적 및 경계 관련 판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공부상 경계와 실제 불일치해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해야 할 것이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가 우선하지만 그것을 원칙으로 면적을 정하지만 경계를 정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잘못 측정됐다라는 게 명확하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현실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 불일치의 경우 거래 대상. 그러면 실제로 거래한 건 공부상의 면적이냐 실제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그 부분이냐 경계로 둘러싸인 그 부분이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및 경계에 의해서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단 그런 것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기준은 항상 뭐다?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것이 기준이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앞에 2번하고 3번하고 약간 틀려요. 2번은 측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적도에 있는 거 쓸 수가 없다 이 얘기고 3번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불일치할 때 애제간하면 지적도에 있는 걸로 해라. 됐습니까? 자, 동그라미 5번 가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측량 의무 여부. 만약에 불일치하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나가서 줄자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채? 그럴 의무는 없어요. 이게 측량도 굉장히 기술이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응? 우린 숫자만 나와도 벌벌 떠는데 이거 어떻게 그죠? 이게 측량 학교 대학에도 보니까 측량하는 과가 있더라고. 그거 배우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출신 친구들이 이제 주로 측량업을 많이 합니다. 자, 일단 우리에겐 측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지금까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번엔 권리관계. 권리관계에 관계된 것. 주장부가 뭐야? 공적장부.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부죠? 등기부. 자, 등기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말하며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상 3조인가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8가지인가 정도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거? 민법에 나와 있는 권리 다 등기부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점유권은 안 나오잖아 등기부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같은 용익물권 한번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부 나올 수 있죠 등기부에. 그러면 이제 벌써 소유권부터 해가지고 요 4개.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전부 등기부에 나오나요? 민법에 나와 있는 거? 유치권 안 나오고. 질권은 권리질권은 나오죠 등기부에. 저당권을 잡아버리면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권리질권 설정했다고 저당권 밑에 부기등기로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부에 나오고 그렇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그 6개. 나머지 이제 2개는 뭐겠어요? 환매권 등기 환매. 그 다음에 또 임차권 등기하면 나올 수 있잖아. 이게 환매권이 아니라 우리가 채권 중에도 등기할 수 있다고 되는 그 등기는 등기부에 나올 수 있어요. 채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요 2가지 정도 플러스 해가지고 8가지인가 아마 등기법상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등기부에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민법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안 나오는 거, 유치권 안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지상권 이름 앞에 법정이 붙었어. 만약에 우리가 법정을 안 붙이고 그냥 지상권이라고 그러면 보통 약정에서 설정하는 지상권이다. 등기부에 당연히 나오는 지상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하기로 약정만 해가지고는 지상권 취득 못하죠. 그렇죠?
당사자 간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만 해가지고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죠. 매매계약 해가지고 잔금 다 줬다고 해서 내 거 됩니까? 안 되죠.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 해줘야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렇게 그냥 얘기할 때는 전부 그런 걸 설정하기로 약속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등기 신청까지 해서 등기가 나와야 돼요. 이걸 설정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소유권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유권은 설정 등기한다는 표현 안 하죠. 소유권은 뭐라 그래? 보존 등기 아니면 이전 등기예요. 그렇죠? 이에 반해서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은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한다 이렇게 해요. 설정 등기하면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등기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제 이전 등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담보물권의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설정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정 또는 이전. 이에 반해서 소유권은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하실 건 뭐냐면 설정 등기는 주 등기 합니까? 부기 등기 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합니다. 주 등기 합니까? 부기 등기 합니까? 저당권 설정 처음 생기는 건데 그거 부기로 붙여요? 그냥 주등기 해야지. 독립등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생긴 저당권을 남한테 넘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팔아치운다. 그러면 그 저당권을 얻은 놈은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저당권을 취득하죠? 그렇죠? 그럼 이 이전 등기는 설정 등기 할까요? 아니, 이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할까요? 주 등기 할까요? 기존에 생긴 걸 옮긴다고 생각을 해봐. 이걸 주등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당권은 순위가 중요해, 안 중요해? 저당권의 순위는 일단 어떻게 갑니까? 주등기 순위로 가죠? 그죠? 여기서 설정했는데 이거 이전했다고 3번으로 밀리면 이거 누가 이런 저당권 갖겠어? 1번이니까 지금 넘겨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담보물권의 용물, 즉 제한물권의 이전 등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부기 등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기 등기의 순위는 뭐 따라간다고 그랬어? 주등기 순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같은 이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소유권은 보존 등기도 그렇고 이전 등기도 그렇고 전부 주등기합니다. 아시겠죠? 전부 주등기. 그래서 같은 이전이라는 말 들어갔을 때, 자, 어떤 건 부기등기 때리고 어떤 건 주등기 때린다. 이런 거 구분되시죠? 그죠? 자, 개요. 그런 거 이제 등기 될 수 있는 권리, 안 되는 권리. 자,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인정되고요. 그 공시 방법은 봉분으로 공시합니다. 그거는 등기부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일단 등기부에 안 나오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순간은 등기부에 나올 필요가 없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법정지상권을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물권이니까 당연히 양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 양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대신 등기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먼저 설정 등기,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앞으로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그걸 넘겨받을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복잡할 거 없어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다 되는 거죠? 그죠? 월요일 아침부터 차분히 생각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응? 차분히 생각하면 다 돼. 자, 등기사항 증명서 가보시면,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사항한 등기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확인하는데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발급받아 보면 주인의 소유권자나 뭐 이런 권리자의 주민번호가 앞번호, 앞에 생년월일 요 정도만 나오고 뒷번호 전부 성별 표시만 돼 있고 XX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등기필증이나 이런 걸 가져오라고 해서 등기필증 누가 가지고 있겠어? 권리자가 가지고 있겠죠? 저당권 같은 것도 등기필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은행 가서 우리가 담보대출 받았어.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저당권자라는 그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 필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은행이 가지고 있지. 자기들이 권리자니까. 자, 소유권에 대한 권리증, 권리필증 당연히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보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여기 이제 건물 등기부는 뭐야?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 크게 또 이렇게 나누고요. 요거는 대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대장, 건물 대장 이렇게 하는데 건물 대장은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집합 건물이라는 건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쓰는 걸 얘기하는데 조심하실 건 구분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일반 건축물로 간다라는 거. 자,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자, 표제부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표제부에. 자, 대장보다는 좀 덜하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나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구하고 을구로 가죠. 갑구하고 을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구에 나와, 을구에 나와? 갑구에 나와, 을구에 나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등기죠? 갑구에 나와야지. 그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 나올까? 소유권자가 직접적으로 바뀌잖아. 갑구에 나와야지. 그쵸? 대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기부에 나올 수 있는 자, 이런 제한물권은 어디 나오면 될까? 그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들어가니까 을구에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갑구와 을구.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국세청에 세금이 밀렸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다가 꼬리표를 붙여야 됩니다. 등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압류 등기를 때립니다. 이 압류 등기는 갑구에 나올까, 을구에 나올까? 뭘 잡는 거야, 이거? 권리로 치면 소유권을 갖다가 압류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유권에다 꼬리표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갑구에다 등기해야 돼. 압류 등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돈을 그냥 빌려주고 차용증 한 장 딱 받았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 상환기가 됐는데. 그래서 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해가지고 돈이라도 받아볼까? 아니면 얘 부동산에다가 꼬리표라도 국가처럼 국세청처럼 뭘 좀 붙여놓고 싶어. 쉽게 얘기하면 가압류 등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갑구에 나올까, 을구에 나올까? 소유권에다 갖다 붙이면 갑구에 나와야 돼요. 그쵸? 소유권을 가압류했다 그러면 갑구에 나와야 돼. 그런데 가압류 대상이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권리다,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되면 을구에 나와야 되겠지. 보통은 다 사람들이 다 소유권을 갖다 잡기 때문에 대부분 가압류 등기도 갑구에 나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쉽게 얘기하면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법상 말하는 순수한 의미의 가등기가 있어. 이런 가등기는 어디에 나올까?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소유권 지금 담보 가등기라고 한 거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한 거 이름을 내가 달리 얘기했지만 등기부상엔 똑같은 이름으로 나와요. 둘 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나와요. 줄여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나와. 똑같이 둘 다. 어디에 나와야 될까? 갑구에 나와야 될까? 을구에 나올까? 그렇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잖아.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등기죠. 갑구에 나와야지. 그쵸?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외로 이 소유권 갑구에 나와야 되느냐 을구에 나와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안 남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소유권하고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지, 소유권에 직접적으로 스크래치를 가하는지 아닌지 가장 큰 기준은 민법상이 얘기했을 때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소유권에 관계된 직접적으로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있던 건 갑구에 나오고 제한물권은 전부 을구에 나온다. 아시겠죠?
이외에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는 대개 소유권을 잡기 때문에 갑구에 나온다. 그렇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경매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면 경매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법원에 내가 경매 개시를 신청했어. 나 지금 돈 받아야 되니까 이 집 강제로 팔아가지고 나 채권 주셔, 돈 주셔. 경매 신청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법원에서 이거 경매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보니까 얘 말이 맞아. 그리고 이 재산이 채무자께 맞아. 그럼 경매 시작해줘야 되겠죠?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 물건을 경매를 하는데 그냥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은 그 물건의 등기부 같은 거 띄워보면 경매 얘기가 안 나와 있으면 이 물건은 그냥 일반적인 물건인 줄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물건 경매한다는 거 알려야 되겠죠? 어디다 알려면 되겠어요? 등기부에다가.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하면 등기소에다가, 등기소는 항상 법원의 꼬봉이야. 응? 부하야, 부하. 법원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촉탁 명령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해라. 그렇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해라 그러면 경매 등기할 때 경매 등기에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등기 이름이 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경매 등기도 이름이 있어. 그냥 경매 등기라고 안 해. 이름이 둘 중에 하나야. 임의경매 아니면 강제경매. 경매 등기의 이름은 이 두 종류입니다. 강제경매란 말 아니면 임의경매. 이게 지금 부동산 경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강제경매란 말하고 임의경매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보물권자가 경매 신청했느냐 아니면 그냥 채권만 딸랑 가진 사람이 경매 신청했느냐 차이야. 보통 이제 차용증만 딸랑 한 장 가지고 있던 사람이 채권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시작이 되면 강제경매라고 그래요. 근데 저당권자 같은 사람들이 돈을 안 주니까 저당권자 같은 사람들이 담보물권을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경매예요. 그래서 이런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저당권자가 신청했으니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불러요. 등기부는 임의경매라고 올라가.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그거지. 담보물권자가 신청했냐? 아닌 자가 신청했냐? 그렇죠? 자, 요거 갑구에 나올까? 을구에 나올까? 이 경매 등기. 갑구에 나올까? 을구에 나올까? 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자가 뭘 사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그럼 어디에 나와야 돼? 갑구에 나와야겠지. 그렇죠? 갑구에.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을구에 나오는 경매 등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얘기해 줄까 말까? 시험에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강제경매 말고 임의경매 등기의 경우에는 을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저당권의 목적은 소유권만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죠. 저당 잡을 수 있는 게 소유권만 저당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뭣도 잡을 수 있어.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전세권을 가진 자가, 담보물권 전세권 가진 자가 돈이 필요해.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담보 가져오래. 저 전세권 있는데요? 가져오래. 거기다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준다 이 얘기예요. 역시 얘도 돈을 못 갚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당권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여기서 낙찰되는 게 소유권이야, 전세권이야? 전세권이 낙찰돼야 되겠지. 그렇죠? 전세권이. 그럼 이거는 갑구에다 등기해야 될까? 을구에다 등기해야 될까? 그렇지. 임의경매라고 을구에다 등기해야 되겠죠.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여기까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상식 차원에서. 상식이 굉장히 고차원적이라 문제지만. 자, 앞에 것까지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보통 어디에 나온다? 어디에 등기된다? 이 얘기 해주니까 앞에 걸 잊어버리잖아. 안 해줄 걸. 보통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등기는 갑구에 나온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건 권리관계를 이제 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소유권에 관한 건 갑구에 나오고, 그 외에 제한물권을 위주로 해서 을구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 순위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이제 공시법에서 다 배웠으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자, 갑구란의 분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의 확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처분 능력의 확인.
그 다음에 265페이지 대리권 여부 확인, 그 다음에 상속재산 확인, 공동소유재산 확인 뭐 이딴 말들, 그 다음에 267까지 소유권의 제한 권리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이제 나오는데요. 자, 진정한 소유자의 확인 보시면 소유권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 등기사항 증명서는 자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신의 원칙이 적용돼 안 돼? 막 외웠지 여러분들 이제 다 외웠잖아. 자,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 자, 물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부동산 물권이 있고 동산 물권이 있죠? 그렇죠?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어떤 거예요? 공시. 둘 다. 물권은 어떻게? 공시해야 된다. 얘도 얘도. 아시겠죠? 얘도 얘도. 공시 방법. 얘는 등기. 얘는 점유. 또는 인도.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물권이 공시되어 있다. 점유로 권리, 물권을 공시한다.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으면 대개 소유권자로 공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유는 뭐라고 그래?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추정력. 그래서 본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본권이 없다 그러면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 자, 그러면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느냐? 동산의 점유에는 추정력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반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없어요. 여기는 자세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추정력에 여기는 한 줄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기도 인정을 해줘요. 추정력은. 추정력을 인정해준다고 그랬어요.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추정력을 인정해준다고. 추정이라는 말은 뭡니까? 반대되는 입증이 있으면 한 방에 깨질 수도 있죠. 그렇죠? 반증만 있으면 깨지는 게 추정이잖아. 반증이 있어도 안 깨지는 거 있죠. 간주. 뭐뭐 한 것으로 되게 조문에는 뭐뭐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되게 간주 규정이에요. 간주 규정은 그 실정선고 대표적인 게 실정선고잖아. 그 이건 좀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이거 우리가 시험 재료로 한번 써보자면 수년 전에 세월호라는 배가 가라앉았죠. 그렇죠? 거기 이제 타고 있던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인데 시신이 아직 안 나왔어. 탄 건 분명한데.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이제 실종자가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시신이 나왔으면 죽은 게 확실하잖아. 안 나왔단 말이야. 이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생사가 불명인 거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사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남겨진 가족 입장에서는 재산관계라든가 신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줘야 돼.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 자, 그렇게 정리하는데 시신이 나오면 확실하게 정리가 돼. 근데 안 나왔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건 죽은 걸로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이 없잖아. 그래서 두는 게 실종 선고제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난을 통해서 사라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실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특별실종. 이거 말고 어느 날 아침에 회사 나가겠다고 나갔는데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생사가 불분명해. 이런 거 우리가 보통실종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사라져버린 거야. 보통실종. 이에 반해서 배가 침몰했다든가 비행기가 떨어졌다든가 전쟁 중에 참가를 했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특별실종이라고 그래요. 뭔 차이가 있느냐. 보통실종은 그 실종 상태가 5년 이상 지나야 실종 선고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실종 선고가 뭔데요? 실종 선고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요. 간주.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실종 같은 경우는 1년이에요. 그 기간이. 세월호 가라앉은 때로부터 1년 안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간주됐는데 얘가 살아 돌아왔어.
사망한 것을 실종 선고를 해야 돼.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했어. 그러면 1년 만에 이제 사망한 거로 됐고 재산 정리 다 끝났는데 한 5년 만에 나타났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나타나면 이 죽었다고 간주되던 게 그냥 사는 걸로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계속 죽은 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살아 돌아왔는데요. 산 사람으로서 다시 전에 권리관계나 다 복구하려면 실종 선고, 취소 선고를 신청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정하고 간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정은 반증만 들어도 깨집니다. 근데 간주는 반증이 있어. 살아 돌아온 것만큼 확실한 반증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깨지지 않아요. 이 간주를 깨트리려면 선고 같은 이런 절차를 또 밟아줘야 돼. 자, 지금 여기서 추정, 그래서 등기는 추정됩니다. 등기도. 자, 그래서 등기부에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올라가 있어. 그럼 갑은 뭐로 추정되느냐? 소유권자로 추정돼요. 자, 추정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의미예요? 얘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만 반증만 들면 결국은 깨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정. 자, 그 다음에 공신력이 인정되느냐?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이 얘기예요. 동사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원칙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은 놈을 보호해준다 이 뜻이에요. 공시되어 있는 걸 믿은 놈을 보호해준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시되어 있는 걸 믿은 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 여기서는 선의 취득 개념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선의 취득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의 취득 얘기하면 안 돼요. 부동산 취득에서는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은 놈을 보호해야. 이 선의 취득인 거 모르겠어. 점유하고 있는 놈이 본권이 없다라는 걸 몰랐어. 그리고 취득했어요. 물론 그 모르는 데는 뭐야? 무과실이어야 되겠지. 과실 없이 몰랐어. 그래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야. 자, 노트북을 갑 건데 이걸 을을 빌려줬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이 점유, 소유권이 공시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이걸 병이 보고 뭐야? 나한테 팔아 해가지고 둘이 매매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넘겨줬어. 얘는 돈 주고 얘가 가지고 있어요. 이 노트북 누구 거예요? 이 문제잖아 결국은. 얘는 실제로 그런 권리가 있어요? 빌려 쓰는 사람이잖아. 응? 차주란 말이야. 차주. 사용대차든 임대차든 빌려서 쓰고 있는데 소유권이 없죠. 처분권이 없어요. 근데 처분을 했어. 얘는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샀는데 뭘 보고 샀느냐? 얘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이 공시 상태를 믿은 거야. 뭐로?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왜? 소유권이 있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진짜 주인 갑이 나타나가지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둘이 싸워요. 결국은 누가 이 노트북의 소유권을 가지느냐 이 문제야. 누가 가지는 거예요? 병이 가지게 됩니다. 이건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가지게 해줘요. 이쪽을 뭐라고 그러냐? 거래계 유통계라고 그래. 동산 같은 경우는 유통이나 거래가 자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진정한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소유자 쪽을 보호해주다가는 아무도 물건을 유통시킬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래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주인이라고 믿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그러면 얘가 취득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돈은요? 이 노트북 값은요? 얘는 얘한테 줬잖아. 얘는 끝이에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쫓아다녀야지. 별 수 없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얘가 요거를 훔쳤어. 훔쳐가지고 장물애비한테 팔아치웠어. 장물애비가 뭔지는 아시죠? 장물애비 모르세요? 절도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야.
우리가 금은방이나 이런 데서 금을 털거나 이렇게 했으면 이 물건 처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훔친 놈들은 그게 문제야. 갖다 팔아 치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럼 그런 것만 이게 사주는 걸 우리가 사주건 뭐건 그런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주는 애들을 장물합이라고 그래요. 더 나쁜 놈이야, 쉽게 얘기하면. 응? 네? 알고 사는 거지. 알고 사면 장물합이, 모르고 사면 장물합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얘들은 끝까지 모르고 샀다고 그래. 장물합이. 그럼 보세요. 얘가 훔친 물건을 얘가 장물합이한테 넘겼어. A라는 사람이. 그 A라는 사람한테 얘가 샀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병이. 또는 얘가 직접 병한테 팔았어요. 병은 그걸 모르고 산 거야. 아, 길거리 지나가다가 얘가 싸게 판대. 그래가지고 샀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이런 게 이제 도품 유실물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2년 안에 얘가 발견하면 이 물건 도로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2년 안에. 그러니까 이거 샀을 때 도품 유실물 샀다 그러면 이쪽이 타격을 입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이제 이런 장물합이들한테, 얘 이제 용산에다 갖다 팔았겠지. 용산 가게에 가보니까 A라는 가게에 가보니까 이게 있어. 얘가 샀어. 얘가 나중에 진짜 지 물건 찾았어요. 이거 돌려달래. 돌려줘야 돼. 대신 얘는 얘한테 치른 건 영수증이나 이런 게 남아있겠죠. 그 돈은 얘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려주면 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얘한테 직접 샀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그쵸?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뺏기는 거야. 이게 도품 유실물. 자,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치던 걸 선의 치르기라고 하는데, 이걸 토지라고 한번, 이 노트북은 동산이죠? 이게 토지라고 한번 해봐. 갑의 토지인데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가 위조됐어. 위조돼가지고 지난번인가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사기단, 토지 사기단. 기억나시죠? 이게 사기단이 위조했단 말이야. 지 명의로 바꿔놨어. 얘가 등기부 띄워보니까 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주인 맞네. 둘이 매매계약 했어요. 매매계약. 그리고 얘가 얘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겠지. 이게 절묘하면 등기관이 다 속아요. 얘들 이렇게 이전 등기 신청 들어가면 등기관이 속고 이전 등기 등기부에다 딱 써줘. 응? 얘 앞으로. 이게 가능했다니까. 지금은 전산화돼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든데 과거에 그 타이프 치고 할 때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려는 놈들이 나타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얘 앞으로 돼 있어요. 결국은 얘하고 싸우겠지. 네 거냐 내 거냐 가지고. 누구 손 들어준다고.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면 누구 손 들어준다고.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들어줘요. 이거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데 치중돼 있어요. 이쪽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얘는 지금 이 공시돼 있는 등기부에 이걸로 공시되는 걸 믿었잖아. 그쵸? 믿은 놈을 보호해주지 않아. 이쪽은. 누구를 보호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 그래서 얘는 몰랐는데 선의 취득한 말 자체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등기에서, 부동산에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갑이 이 경우에 이제 얘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입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도로 찾아온다. 자, 특히 우리는 이제 중개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등기부에 나와 있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개업해서 앉아있으면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나타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법무사들도 당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법무사들도. 그럼 법무사들이 굉장히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는 거야. 이전 등, 걔들 등기 업무 많이 하잖아요. 걔들은. 주로 하는 게 등기 업무잖아.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희한하게 서류 막 위조해서 들고 오는 놈들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권리증 잊어버렸다고 와서 진짜 권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래 권리증을 잊어버리면 무슨 이전 등기나 이런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보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둘 이상을 세우고 해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 거야. 대개 이제 보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걸 잃어버렸어도 다 이게 등기가 돼요. 등기가 돼. 대신 이제 얘들은 그러니까 그런 보증을 쓰는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지. 응? 이게 잃어버리면은 내 물건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부동산은 그래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권리증 이상하다 잊어버렸어요. 진짜 주인도 아니면서. 그거 이제 속아 넘어가가지고 또 해줬다가
그 힘들게 공부해서 딴 자격증 날리는 거지, 법무사나 뭐 이런 애들. 그거 조심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진짜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그냥 시겁했어. 나였다면 그대로 당했을 거야. 응? 진짜 그분이 진짜 천운이었지. 등기소 직원이었던 게 그분이.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 확인, 되도록이면 권리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신분증명서 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주는 게 좋겠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처분 권한 같은 거 관련된 판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분 능력의 확인 가보시면 잠시 쉬었다가 처분 능력의 확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